나는 여행을 떠났다. 막연한 무기력함으로부터 도망가는 날도 있었고 나를 좀 더 알고 싶은 호기심에 떠난 날도 있었다. 잘 모르겠어서 생면부지에 이 땅을 이방인이 되어 걷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을까? 질문이 질문을 찾고 답변이 답변에게서 달아나는 미행을 여행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서윤우 산문집 방과 후 지구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시인이자 문학 편집자로 일하고 있으신 서유인 작가님, 편집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나와 계십니다. 먼저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서유인 작가님께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유인입니다. 편집자로 일하고 있고요. 시도 쓰고 그렇습니다. 다른 건 뭐 또 안 하고 있으세요? 네, 뭐 애도 키우고요. 출퇴근도 하고요. 똑같습니다. 네. 그 서유인 시인이자 편집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2006년에 시인세계 신인상에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시집으로 소년 파르티잔 행동 지침, 100년 동안의 세계대전을 냈고 산문집으로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잘 왔어 우리 딸을 펴냈습니다. 현재 민음사 한국문학팀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 서유인 작가 시인은 시인으로 모셨다기보다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으신 편집자로서 네, 편집자로 이 자리에 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시보다는 이제 편집자로서 하는 일들과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펼쳐볼까 해요. 민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신데 얼마나 되셨죠? 지금 민음사 입사한 지 2년 됐습니다. 지금 2년 됐는데 처음부터 편집자로 입사하신 게 아니라고요? 민음사에 있는 편집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쵸? 그 전에 네. 회사에서는 편집보다는 출판사 마케팅이랑 뭐 다른 일들, 기획 일을 했었어요. 어떤 게 더 재미있으세요? 뭐 이전 일도 되게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편집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편집은 일단 그 책이라는 물성이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이. 네, 책이 내가 만든 책 자체가 나오는 것 신기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출판 기획이나 마케팅 일을 했던 게 편집자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상호 보완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문학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출판사에 있고 그 문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사실 저랑 비교해 보면 저는 이제 주거지를 옮기면서 그냥 아줌마로 살고 있거든요. 문학 현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외향 쪽으로 전혀 아줌마로 안 보이셔서 예, 이런 거 생각하면 빨리 넘어가나 이런 것들은. 문학을 어쨌든 문학을 계속 생산해내는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작가에게도 편집자로서도 아주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책도 계속 만드시면서 최근에 호평을 받고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학 잡지, 격월관 잡지도 만드시고 있는 중이세요? 네, 지금 리터가 8월에 창간해서요. 지금 2호째 냈습니다. 네. 그럼 책도 중간에 만지시면서 잡지도 같이 하시니까 엄청 바쁘시겠어요? 처음에 다들 말렸어요. 말도 안 된다. 하지 마라. 너무 힘들. 격월관이니까 네, 사실 네. 굉장히 호흡이 빠르니까요. 네, 회사에서는 일단 뭐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이게 네.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뭐 바로 해봐라라고 하는 답이 바로 나오진 않았고요. 또 제가 그냥 아는 지인들, 친구들
서효인 시인의 기획이셨던 네, 거예요? 뭐 여럿이 같이 기획을 했고요. 저희 아이디어 회의를 기획이라 거쳐서 네, 하긴 힘들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일정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몸을 너무 갈아 넣으면서 만들려고 하냐? 수척해졌다니까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몸무게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어디서 이렇게 빠져 보이는 곳이지? 아니 저 창간을 지으면은 좀 얼굴색이 좀 안 좋아지긴 했어요. 얼굴이 네, 점점 얼굴색이 좀 칙칙해지면서 긴장하고 그래서 얼굴색이 좀 안 좋아졌었고 또 여러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좀 여러 사람과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꼭 제가 혼자서 완전히 다 맡아서 매일 네. 밤샘하고 그런 스타일로는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음사 내에 여러 팀들하고 같이 호흡을 특히 뭐 입문하는 뭐 반비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네. 특정하자면 또 그 외에 다른 팀들도 음. 항상 회의를 연계해서 해야 되고 디자이너도 외부의 디자이너 박연미 씨가 디자인을 해주시는데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각 꼭지마다 인터뷰도 많이 맡겨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쪽 인터뷰이들도 네네. 같이. 생각보다 뭐 한 명이서 계속 붙잡고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중간에서 계속 관리도 네, 그렇죠. 해야 되고 이게 소통을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돌려야 되는 거니까 네, 연락을 자주 돌려야 되고 네,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창간할 때 8월에 창간했는데 7월 달에는 제가 지갑도 잃어버렸었고요. 회사 법인카드도 내 서랍에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았었어요. 한 달 가까이 반납을 안 해서 혼났었고요. 그 서랍 속에 있는 걸 아예 잊어버렸군요. 네, 네, 아예 잃어버리고. 정말 경황이 없었군요. 네. 정신이. 네, 마지막으로는 신발을 짝짝으로 신고 출근한 적이 있어요. 다른 신발 왼쪽 오른쪽에. 큰일 났네. 이거 병원 가서 일단 검진 받아야 네.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희한하게 책에는 사고가 안 났더라고요. 제 신변에만 사고가 저도 많이 봤는데 나고. 아주 꼼꼼히 잘 만들어진 책이더라고요. 이런 노고 속에서 리터가 창간되고 완판됐잖아요. 네, 네. 아, 대단한 거죠. 사실 5,000부가 지금 다 소비가 된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약 판매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네. 하는데. 일단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팔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 혼자 그렇게 회사에서 저랑 같이 만드는 박혜진 씨 네. 편집자 네, 네, 저희 네. 팀의 문학평론가기도 하고요. 네. 둘이서만 잘 될 거다 많이 나갈 거다라고 우기다시피 얘기했지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래 너 뭐 해본다니까 열심히 해봐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문학 잡지가 그 전에 판매라는 거리가 먼 장르였고 문예지라는 게 네. 그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상상들을 예전에 하지 문예지는 몇 않았었거든요. 부를 인수했었죠? 한 2,000부, 3,000부 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었고요. 뭐 1,000부, 그래요? 1,200부 근데 지금 리터 같은 경우는 5,000부를 초판으로 인쇄했는데 어쨌든 그 8월에 창간한 리터는 다 8,000부 정도. 지금까지 나갔어요. 8,000부가 나간 거예요. 네. 와, 회사에서 엄청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 회사는 사풍이 좀 점잖은 편이라 좋고 격하게 좋아하고 있으시진 좋고 않으세요? 나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어쨌든 혜진 씨하고 둘은 수현 씨는 행복하겠네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요. 뭐 만부를 못 찍은 거야 우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큰 생각보다는 그러고 나니까 다음 뭐 만들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건 없었고 근데 이렇게 제가 약간 중독처럼 검색을 하게 돼요. 예. 네, 리터 뭐 민음사 리터 뭐 이렇게 검색을 계속. 당연하죠. 만든 하게 사람인데 되는데, 검색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반응들 눈에 보이던가요? 뭐 좋은 반응도 많았죠. 뭐 처음에는 첫 주에는 예쁘다. 문학 잡지 같지 네, 않고 그냥 영화 저널들 이렇게 네. 우리 가판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책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손에 들고 이렇게 말아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네, 좀 가벼운 편이죠. 두께도 안 두껍지 않고. 그래서 가볍다, 뭐 디자인 잡지 같다. 그래서 그 한 2, 3주 지나가니까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글쎄 뭐 처음 만들다 보니까 뭐 우여곡절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쵸.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돈을
내고 책을 사신 분들의 반응이라는 게 안 좋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는 그렇죠. 당연한 당연한 얘기인데 거죠. 예.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좀 우울할 정도로 안 좋은 반응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도 아니야. 시인이라서 네. 그래요. 네 맞아요. 1위 9비 정도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뻐하고 9번 슬퍼하는 거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극복이 돼서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엔 좀 그랬어요. 아마 창간호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네, 네. 예, 또 아직 그 사실 책이 나왔을 때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불식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리터가 인기와 함께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음사 내에서도 여러 자회사들하고 같이 인문학을 담당하는 반비나 뭐 미술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문학을 다루는 어떤 잡지의 체계나 방식과는 좀 구조적으로 이미 좀 네, 다른 형식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흥미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거는 또 기획 단계나 아이디어 회의에서 좀 그 시대 흐름이나 변화를 의식한 상태에서 기획하신 것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 저희 그 세계 문학이 굉장히 전통을 가지고 훌륭한 종간됐을 때 네. 굉장히 충격을 네, 받았어요. 훌륭한 역할을 해왔던 잡지인데 네. 사내 사정으로 종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도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사내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잡지가 없어진다고 결정이 나고 생각을 많이 좀 했어요. 네. 그냥 한국 문학을 민음사에서 해야 되고 나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매체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없이 뭐 작가들 만나기에 너무 면목이 없고 네. 제가 그래서 전화를 서효인 시인에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랬더니 누나 그런데요. 걱정 마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잡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정말 그 말을 실현시켜서 리터라는 잡지가 나왔을 때 저 너무 내심 기쁘더라고요. 네. 그 말의 약속을 그냥 흘러가듯 했을 텐데 저는 정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뭐 나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처럼 마치 혼자 들떠가지고 기뻐가지고. 근데 그걸 읽는 잡지는 무조건 필요했고 저는 사실 문예지의 팬이자 독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네. 뭐 필요하다는 걸 설득하는 작업을 끝내서 그래 한번 만들어 봐라는 답이 나오고 나서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죠. 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근데 사실 강제된 부분이 있어요. 회사에서 종간해야 되겠다 판단을 경영진에서 종간을 한 상태인데 그 다음 나오는 문예지가 똑같은 게 나오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안 되겠죠. 안 회사 되는 측에서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혁신이라는 게 거의 강제된 상태에서 혁신이 필요했었어요. 저의 물리적으로. 네. 그리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종간할 때 저는 반대는 못했었어요. 네, 그럴 법하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냉정하게 출판사 혹은 출판 현실을 두고 봤을 때 네. 내려진 결정이니까 네, 네, 네. 합리적으로 설득이 네. 된 거겠죠. 네. 서효인 작가도. 네, 맞아요. 그래서 개간지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잡지들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몇몇의 경우에는 좋은 소설들이 실리고 첨단의 시가 실리고 뭐 고민 끝에 쓰여진 여러 산문과 비평이 실리는데 그것들이 유통이나 소통이 되지 않고 우리끼리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통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컸었나 보군요. 네. 기존 잡지들에 있어서. 네, 거기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의 소설이 실렸다 그럼 이 소설이 더 많이 읽혀져서 더 많이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뭐 그러면 예쁘게 만들자, 얇게 만들자.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들자에 대한 아주 단순한 문제 의식은 있었고요. 또 일을 하다 보니 그 개간지의 장점이 있어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정제된 글이 나오는 거겠죠. 많은 잡지들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런 작업을 편집위원들이 주로 하는데요. 편집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편집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건 있더라고요. 그 의사 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오히려 어떤 것을 결정했다가 회수하고 철수하는 것도 빠르고
번복하는 것도 빠르더라고요. 저희끼리. 네. 그래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 하루에 창간을 앞두고는 하루에 2번도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 리터에 참여하는 편집자는 박혜진 평론가와 서효인 시인 책임 편집으로 이로 올라와 있고요. 두 사람이 책임 네, 편집을 네.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의사결정도 두 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네, 창간호는 그랬고요. 지금은 음. 이제 좀 더 뭐 많은 분들이 회의 참여를 같이 하시는데 해주시고 있으시고요. 네, 네. 또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빨리 흡수할 수 있고 격월간이라서 그 장점이 편집위원들을 두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점도 있겠네요, 확실히. 편집위원회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네, 당연히. 네, 네, 예. 그런 건데 근데 그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네. 이 편집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 리터라는 잡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금 네, 네, 장점들을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회의를 자주 소집할 수 있고 두 명이니까 일단 두 명에서 창간호 때는 2명이었으니까 지금 몇 명이 참여해요? 지금은 뭐 대중 없어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참여 인원이 음. 달라지는데 뭐 6명 정도 참여할 때도 있고. 정말 딱 회의하기 좋은 인원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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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읽다 보니까 지금 민블로라고 해서 블로그도 네, 네, 네.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 하시면서 이 출판사 소식을 전해주시고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뭐 회사 마케팅부에서 하고요. 저는 콘텐츠를 가끔 그래요? 제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겠죠. 마케팅부에.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뭔가 민음사가 굉장히 독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판사의 약간 방향성이라고나 할까? 이게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저도 민음사 오랫동안 인사 나누고 지내봤지만서도 지금만큼 이렇게 대중들을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출판사가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이게 어떤 출판 시장이나 출판 경향의 변화와도 관련이 되는 건가요? 제가 출판 시장과 경향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뭐 경력이 일천한데요. 민음사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민음사는 그 세계문학 부분에 원래는 한국문학의 맏형으로 출발했었죠. 맞아요. 그러다 처음에. 지금은 세계문학이 네, 그랬었죠. 그랬던 걸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맞아요. 그래 온 걸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외 문학의 파트에 좀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인문책을 내더라도 해외 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오고 내고 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문학 전집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 거의 500권에 달하는 권본까지 냈으니까요. 네네. 거기 안에 보면 민음 북클럽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북클럽 회원제 서비스도 시작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원래 출판사 자체가 독자와의 소통을 중시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문학은 좀 열애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속된 말로 그냥 뭐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었나요? 제가 그 단어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속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속된 말로. 네. 그러니까 근데 전 그거 제가 많이 제 주변에서 제 가족을 포함한 네.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전문 독자들만 보는 네. 책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끊임없이 문학 잡지가 날라오는데 저만 보잖아요. 근데 전문 독자가 보면 다행인데 업자가 보니까 그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 네. 독자까지만 보셔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전문 독자라 하면. 업자. 근데 무슨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랬는데 그 한국 문학의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네. 성격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비슷해졌던 것 같아요. 많은 출판사들이. 그래서 이번 잡지를 만들면서 뭐 은행나무에서 악스트도 나오고 네. 하지만 좀 유통 형태나 출판사의 성격이나 목소리나 나오는 저자들의 결과물이나 하는 게 좀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을 좀 담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다 계절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잡지는 2달에 나오고 또 어떤 잡지 월간지도 지금도 있지만 어떤 잡지는 또 월간지에 나와서 흥미를 끌고 좀 더 격월간지가 나와서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잡지의 어떤 경향도. 네. 그 리터 꼭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어떤 꼭지를 기획하시면서 가장 기뻤나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본인이 막 되게 재밌어하는 꼭지 테마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소설 단편 이번에 그 하는데요. 민음사에 처음 잡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뭐 조언을 해주시길 민음사는 해외 문학의 강점을 가진 회사고 민음 사람들이 바랄 때 예전 세계 문학에서부터
해외 어떤 소설들이나 작가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으니. 코너가 예. 있었다. 최근엔 그게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니 새 잡지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이 있었고 저도 상당히 공감했어요. 맞아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전하고는 달라서 요즘 시스템이 해외 작가들이 다 에이전시를 끼고 있고 예전처럼 어떤 번역자나 교수님, 해외 유학파가 바로바로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작권도 다 걸려있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자 하다가 그럼 그래 문학은 결국 작품으로 말하는 것이니 작품 자체를 가지고 소개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창간은 조나스 사프란포의 예전 작품이긴 하지만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단편이 소개가 됐었고요. 네. 이번 2호에는 아디치의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로 상당히 화제를 끌었었죠. 네. 그거의 연결선상에 있는 소설이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도널드 트럼프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화자이고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또 트럼프 녹취록 터져서 녹음 파일 터져서 재밌었잖아요. 근데 전 이제 그 소설 편집하고 나서 트럼프가 아는 사람 같아요. 동네 아저씨 같아. 미국 대선에 참여하고 있는. 그냥 너무 친숙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설가들의 작품이 대기하고 있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저작권을 통하고 뭐 서칭하고 제안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도 한다, 저 작가도 한다 그럴 때 굉장히 편집부에서 한호성을 질렀던 오히려 외국 있어요. 작가들 입장에서도 사실 기뻐할 일이죠. 예, 한국이라는 제3세계에 자기 소개 소설이나 뭐 이런 거 텍스트들이 소개된다는 건 기쁜 일일 것 같아요. 그 작가들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동북아의 작은 나라에 처음 시작하는 잡지에 네 글을 싣겠다고 하니까 관심이나 있을까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안했던 작가는 100%다. 네, 시간의 차이 있었는데 다 오케이는 했어요. 그 지난 달에 공개 방송 특집 때 외국인 작가들이 와가지고 시인들이긴 했지만 한국 문학의 어떤 영향과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한국 내의 출판사 혹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잡지에서 이 작품을 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흔쾌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구나라는 막연한 추측도 가능하게 지난 달에 보면서 느꼈더라고요. 리터 2호는 어떠세요? 1호랑 비교해 봤을 때 더 예쁘게 잘 빠졌나요? 저는 1호보단 2호에 만족하는 그럼 편이에요. 이제 또 다음번에 뭐 3호가 더 낫고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3호는 좀 걱정이 많고요. 2호는 어떤 점이 가장 2호는 특집이 마음에 들어요. 특집이 페미니즘이요. 코버스트라 페미니즘인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늘 하시죠. 언제나 그랬죠. 네. 그래서 관련된 글을 실었다는 것 자체에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플래시 fik션에 근데 뭐 제가 플래시 픽션 진짜 너무 제목 웃겨요. 네, 그 재밌는 글들이 많아요. 뭐 김험지 작가 소설 읽어보면 정말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재밌어서. 근데 그 어디다 따로 소개는 안 했는데 누가 넌지시 그냥 알아채길 바라고는 있었는데요. 그 커버 스토리 꼭지가 11꼭지나 돼요. 그리고 맞아요. 필자는 모두 여성 작가예요. 이번 2호에. 네. 저도 한번 눈여겨 다시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 회의할 때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페미니즘에 다룰 때도 기성 이런 잡지, 문예지 포함해서 인문 사회를 하는 잡지에서 페미니즘을 다룰 때조차도 필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담을 하더라도. 그래서 페미니즘을 다루는데 완전히 여성 작가로 가자. 그래서 11명의 필자를 모시고 페미니즘 커버스를 꾸미게 됐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댓글 달지도 몰라요. 네. 페미니즘을 여성들끼리 하면 그게 페미니즘이냐 이럴지도 몰라. 상처받지 마요. 당신이 허락한 페미니즘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페미니즘의 역사를 봤을 때만 해도 어쨌든 그것도 역시 남성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진 운동이기도 하니까 이번 리터 2호의 여성 필진들의 글들이 어떤 힘을 보여줄지도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터가 이제 2권이 나왔으니까요. 정말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 텐데 리터에서 꼭 뭔가 내가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리터가 가야 하는 어떤 방향성이라고나 할까? 뭐 해나가고자 하는 일들이나 다짐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게 뭔지를 제가 찾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혼자 나와서 하니까 제가 다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렇지는 않고 뭐 많은 편집자 분들과 뭐 디자이너와 네. 필자들이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 네트워킹을 잘 하는 게 앞으로 목표예요. 뭐 내가 뭐 결정을 잘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좋은 점을 모아서 잡지에 발현할 수 있게끔 하고 싶고요. 꼭 다루고 싶은 특집이 있다면 시 특집이에요. 시. 아, 가능한가요? 시 특집을 하려고 머리도 많이 굴리고 회의도 하는데 다른 거는 잘 나와요. 안건이 잘 나와요. 그중에 저희가 치사 선택하면 되는데 시는 안건 자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고민 좀 하고 있어요. 그 자연스럽게 글로 한번 넘어갈게요. 어떻게 편집 일 하시면서 시는 좀 쓰세요? 별로 못 쓰고 있고요. 못 쓴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만 쓸 때가 된가요? 다시 처음 쓰면 거의 다시 처음 습작하는 느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못 쓰고요. 제가 그렇지 시집이 곧 나올 거예요. 올해 연말에는 진짜요? 12월 안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내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뭐 생각보다 잡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밤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최대한 야근 안 하려고 하고요. 업무 시간 내에 그럼요. 저녁이 있는 삶. 우리에겐 저녁이 있잖아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우리 모두 저녁이 생겼는데 집에 일찍 가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신없고 바쁘기는 한데 여러분들 뭐 걱정하실 만큼 사무실 침낭 깔고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할만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표정으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뭔가 이 마음속에 흡족함과 설레임을 같이 가지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 쓰는 시간 사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뭔가 좀 절대적인 자기만의 어떤 게 필요한데 계속 늘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다 보면 자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시집 내시고 다음 이제 4번째 시집 준비하실 때는 공백이 좀 길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스스로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세요? 아직 뭐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 수를 좀 줄여보려고요. 그래 맞아요. 닥치면 어떻게 되겠지. 걱정의 가짓수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연말에 시집이 나온다고요? 11월쯤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스스로 자기 시집을 편집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같은 회사 내에 있는 다른 분이? 해설 기다리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안 나오고요. 네, 그렇군요. 네, 강북에 있는 M사에서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강북에 있는. 제가 그 출판사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전 직장이셨잖아요. 강북의 M사는. 네, 사랑합니다. 문학과 지성사.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3번째 시집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문장의 소리에 벌써 몇 번째 출연이시죠? 뭐 3번째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그러면 이제 녹음도 있었고. 네. 시집 나오면 또 한 번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은 시인으로 그동안 오셨고 이번 오늘 자리는 편집자로 오셨는데 어떠세요? 감회가 조금 다르신가요? 이게 좀 더 뻔뻔해지네요. 시인보다. 시인기 할 때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이러는데 이거 할 때는 저만의 것이 아니니까 대표하는 조금, 목소리를 내줘야 하니까 조금 더 장점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약간 겸연쩍어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절대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 리터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문장의 소리 이번 서효인 편집자를 통해서 리터에 대한 관심과 리터에 대한 어떤 흥미들 이 청취자분들께서 더 가져주실 것 같다는 생각 크게 갖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리터 재밌게 많이 열심히 만들어주세요. 네. 정기구독 신청은 민음성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런 말. 지금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인가요? 아니요. 마지막은 좀 그렇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꼭 리터뿐만이 아니라 한국 작가들 글 열심히 쓰고 또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유명한 작가든 유명하지 않은 작가든 한국말로 쓰여진 문학에 대해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한 번 더 들춰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드려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열어둔 창문으로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바람이 차갑네요. 여름 이불을 잘 빨아서 넣어두시고 가을용, 겨울용 도톰한 이불을 잘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불이 2개로 1년을 사는 거죠. 봄, 여름 이불, 여름은 이불이 필요 없고 가을, 겨울, 봄까지. 그렇구나. 그 이불 하나로 사는구나, 나는. 네, 10월입니다. 10월. 10월이라는 말 속에 이미 가을, 초겨울 느낌 살짝 있네요. 지난 공개 방송, 저희 방송 하시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개 방송 후에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고흥으로 떠난다고, 지난 공개 방송 단어가 고흥이었어요, 고흥. 고흥으로 떠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잘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도착했어요, 집에. 7밤을 고흥에서 혼자 잘 보냈고, 그 뒤에 또 거기 근처에 있는 순천 가서 또 반가운 얼굴 만나고, 또 거기 지내면서 혼자 있으니까 막 이렇게 그리운 사람들 안부, 전했는데, 또 제천에 계신 반가운, 친구님들이, 빨리 와야지 해가지고요, 올라가는 길에 제천까지 들렸다가 왔습니다. 네, 많이 달렸어요. 열흘 동안. 고흥에 제가 머물렀던 집은 좀 높은 곳에 있는 집이거든요. 높은 곳에 있어서 눈앞으론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바다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넓게 펼쳐진 그 앞에 수평선 이런 바다 말고요. 바다 그 바로 앞에는 또 다른 작은 섬 마을이, 건너편의 마을이 보이는 그런 형태였는데, 7밤 동안 머무르는 동안 제가 한 거라고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건너편 마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건너편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마을이 있으니까 길이 있잖아요. 그쪽에 구불구불한 작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간간히 차들이 다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골 버스 같은 것도 지나다녔고, 가만히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 하니까 그 버스를 한번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버스를 내가 타고, 목적지는 없지만 어디론가, 버스 그냥 닿는 대로 따라가 봐야겠다 해가지고요. 버스 정류장을 막 찾아 나섰죠. 그 버스는, 우리 서울이나 이렇게 도시에 있는 버스 번호 273, 1111, 이런 번호가 달린 버스가 아니에요. 물론 가려는 목적지, 종점과 종점에 그 지명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버스 번호 대신에 군내 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군내 버스. 저 군내 버스를 인생에서 처음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내 버스라는 단어.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 나눌 어제의 단어는 군내 버스입니다. 군내 버스. 군내 버스 들어보시거나 타보시거나 하셨나요? 계속 오늘 군내 버스 할 건데, 이름이 참 정겹기도 하면서, 뭔가 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군내 버스는 그 말이에요. 군을 다니는 이제 버스인 거죠. 저희는 서울시, 구, 이렇지만, 고흥은, 전라남도 고흥군이었습니다. 그 고흥군을 다니는 버스, 제가, 이제 한번 타보았는데요.
버스가 많지 않죠. 당연히 그 길에 갈 목적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대의 버스로 충분히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묵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마냥 걸었죠. 뭐 찾기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곳은 단순하게 차가 다니는 길은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로 나가서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마을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 그 앞에는 반드시 그 시골 버스 정류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마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앉아서 보아왔던 그 작은 마을까지 한 1.6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걸어갔죠. 걸어가서 버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명 알게 됐어요. 그 마을 이름이 동포마을이더라고요. 동포마을에서 이제 오는 버스 아무거나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8번 운행한다는 사실은 그 버스가 그래도 버스 터미널 같은 작은 터미널에 멈추었을 때 알았죠. 8번 운행하는데 저는 뭐 이게 뭐 그래도 1시간에 뭐 한두 대는 있을 줄 알고 무작정 가서 기다렸는데 없더라고요. 8번 운행하는 버스 운 좋게 한 20-3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까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기사님 이 버스는 어디까지 가나요? 일단 저는 제일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 제일 끝 종점은 연포 해변이라고 기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동포에서 연포 해변까지 가는 버스를 올라타고 승객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의 승객 그리고 저 기사님 함께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 국내 버스 탄 그날 굉장히 행복했는데 일단 먼저 그 순간 떠오른 음악 하나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의 멜로디는 애니즈 송입니다. 존 덴버 아저씨께서 부르신 애니즈 송인데요. 이 노래는 저한테는 이제 인생의 노래, 특별한 추억의 노래예요. 뭐 살면서 간간히 이 노래를 듣고 살았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여수를 여행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비슷하게 여수에서 또 버스를 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까지 가는 버스가 좋을까? 가장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해서 찾아봤더니 향일암이라는 제일 끝에 있는 어떤 해 넘어가는 모습 풍경이 아주 좋다는 향일암까지 가는 버스가 아주 좀 끝까지 달리는 버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달릴 적에 그 버스 또 구불구불 정말 온갖 시골 마을, 시골길 바다 옆길 달려가지고 그 끝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이 노래를 틀었어요. 이 노래를 왜 그 순간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절하다는 생각, 이 노래를 지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덴버의 애니즈 송을 틀었는데요. 너무 잘 튼 거죠. 너무나 탁월한 선택. 듣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노래였길래 왜 거기서 혼자 그 버스 타고 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까? You fill up my senses like a night in a forest, like the mountains in springtime.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노래 가사가요, 이거 사랑 노래거든요. 이 존 덴버가 1974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아내인 애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예요. 존 덴버는 1970년대 컨트리 팝, 포크 음악의 대중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시고요. 그 로키산의 자연을 많이 노래하셔가지고요. 로키산의 독수리? 이런 별명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애니송은 이 아내 애니에 대한 사랑. 네, 가사 아름다워요. 가사가
이런 가사. 당신은 저의 감정을 아주 충만하게 채워주시네요. 마치 숲속의 밤처럼, 봄날의 산처럼, 마치 빗속에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사막에서 사막에 부는 바람처럼, 마치 고요한 푸른 바다처럼 당신은 제 감정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오셔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께 제 삶을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절절한 가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왜 이 노래, 제가 그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버스를 탔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고독과 외로움 휩싸이게 혼자서 그 섬, 바다, 버스, 깊숙한 곳을 달리고 있었는데, 네, 이 멜로디, 가사를 모르더라도 이 멜로디와 뉘앙스에서 모든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위한 사랑 말고 그냥 전체적인 사랑 있잖아요. 큰 사랑의 느낌. 그 길을 홀로 그렇게 가고 있었지만 그런 외로움까지도 사랑하고 싶다. 이 바다, 이 자연, 그리고 인간의 고독이라는 것, 모든 것 사랑해야지. 이런 심정 약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 주르륵 흘렸던 기억. 한번 어딘가 외딴 곳 달리실 때 존 덴버의 애니송 재생하실 수 있다면 재생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실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지 전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고흥에서의 그 고흥군의 국내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이고 사실 전 달리고 싶은 마음으로 버스를 탔는데 생각보다 제가 탄 곳에서부터 종점까지는 얼마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한 20분? 그것도 아마 차로 갔으면 한 5분이면 갔을 거리인데 마을 버스니까 마을 작은 마을에 들렀다 가느라 한 15분,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목표랑 좀 다르게 됐잖아요. 너무 빨리 이 버스 여정이 끝나버려가지고 기사님 이 버스 이게 끝이냐고, 다르게 돌아가는 더 멀리 가는 버스는 없냐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없고 더 타고 싶으면 이제 자신이 다시 제가 탄 곳에서 또 다른 승객들을 태워서 다른 노선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노선을 한번 더 거기가 볼 것이 좀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여행 안내까지 좀 해주시고, 사실 저는 어디 내려서 뭘 더 보겠다는 마음은 없어가지고요. 네, 그럼 기사님 저 거기 가는 그 버스도 같이 타겠습니다. 하고, 결국 그 기사님이 그 동네에서 모는 노선 한 3번을 같이 탄 거예요. 일단 그 연포 바닷가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나왔죠. 다시 나와서 또 한 20분 멈추어서 있다가 새로운 승객들 몇 명 태우고서 또 나로 우주센터라는 곳까지 가는 다른 노선으로 또 갔다가 거기 멈추어서 또 다시 여기 돌아왔다가 마지막으로 기사님께서 제가 처음 갔던 그 노선으로 다시 한 번 더 갔다가 이제 나가신대요. 그럼 저 이거 한번 또 타겠습니다 해서 또 그걸 탔었어요. 타고 같은 곳을, 처음 갔던 곳, 거기를 다시 갔다가 왔었죠. 승객들은 항상 2명, 3명 정도. 그리고 그분들은 중간 작은 마을에 내리시죠. 마을 주민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중반부 이후에는 이제 기사님과 저만 남아서 둘이 함께 달리는 거죠. 기사님께서는 아마 이상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여자 혼자서 목적지도 없이 버스만 자꾸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고흥에서 봐야 할 곳, 가면 좋을 곳, 이런 곳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됐죠. 아주 좋은 동행. 마지막에 그 기사님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처음 탄 그곳에서 내릴 적에 기사님께서 이거 좀 싸게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너무 아쉽네 이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기사님. 너무너무 좋은 여행,
좋은 버스 여행 덕분에 잘했습니다 했더니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도 손님 덕분에 심심하고 쓸쓸하지 않게 오늘 잘 다녔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와 진짜 우리 친구 좋은 친구 된 거 맞구나 좋은 동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요 2번째 들려드릴 멜로디는 우리 기사님 그때 저와 함께 달려주신 기사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좋은 동행이 되어주셨으니까 동행이라는 노래. 이 노래는 김동률의 2014년 6번째 앨범 타이틀도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곡들이 주로 앨범의 제일 마지막 트랙에 있는 곡이 많네. 이 노래도 제일 마지막 트랙에 있습니다. 이거 듣다가 뭐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음반 말고 김동률의 동행, 음악을 읽다 하는 음악 에세이로도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들어봤더니 앞에 이 음악 반주만 흐르는 가운데 에세이, 그 제목과 이야기와 관련된 에세이를 뭐 엄정화 씨, 그리고 뭐 조원선 언니, 뭐 또 누구더라? 뭐 존박, 뭐 이런 여러 오상진 아나운서,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쭉 흘러가다가 그 노래가 뒤에 따라 나오는 뭐 이런 형식으로도 음원이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늘은 음악만으로 살짝 어차피 많이 들려드리지도 못하니까 아유 참 그거를 한번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행이라는 노래 우리 그 고흥군 군내버스 기사님 어디선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이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득하게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네, 가사에서 지금 방금 지나간 부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가사가 네 그야말로 동행 가사죠. 가사 좀 읽어드릴까요? 넌 울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엔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기.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내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너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진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의 가사 함께 가는 너 아파하는 널 위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냥 부르는 이 노래가 위안이 될까? 하지만 뭐 그렇게 함께 가보자. 동행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주로 여행을 혼자 다니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버스도 혼자 타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소에 동행들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동행 많잖아요. 뭐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고 친구들 그렇고 가족들 또 뭐 좋은 선생님들 예쁜 동생들 뭐 많아요. 동행 인생에 동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떠나서 그렇게 혼자 놓여져 있으면 그 동행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그제서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요. 계속 보고 싶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혼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 군내버스 기사 아저씨와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뜻밖의 동행, 좋은 동행이 되는 것처럼 그런 또 만남이 있어서요. 우리 기사님 언젠가 고흥에 다시 가게 될 것 같은데 다시 가면 그 버스를 또 다시 탈 텐데 그때 우리 그 동행 기사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기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맞나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혼자 그렇게 다니는 아무 이유 없이 똑같은 버스 막 3번씩 타는 사람 잘 없을 테니까. 네, 이렇게 오늘 국내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 이거는 버스를 타며 달리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경주를 산책하시며 강석경의 경주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경주에 머무르시면서 곳곳을 산책하시며 쓰신 수필입니다. 저도 이 국내버스를 탔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 내려서 혼자 걸어 다녀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짧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첨성대의 철책을 스쳐 제시를 지나 행길을 건너니 골목 어귀에 붙어있는 신라조경 상호가 눈에 들어온다. 신라조경을 지나 보라색 나팔꽃이 단밑을 덮고 있는 첨성대 여인숙을 스쳐 경주 장의사를 지나니 왕성회관 간판이 보이는데 인사말까지 큼직하게 쓰여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차장 담을 끼고 잡초가 자란 있는 샛길을 빠져나가 황호 고분 7길로 들어서니 골목 어귀에 있는 기와집 담 너머로 노랗게 익은 감이 늘어져 있다. 옆집 담 위로 보이는 무화과와 석류도 붉게 영들어가는데 들판에선 벼가 익어간다. 가을은 식물이 해산하는 계절이다. 골목 양편으로 집이 늘어섰지만 잔가지처럼 사이사이 셋골목이 나있고 셋골목집 대문 앞엔 파와 고추, 채송화를 심은 스티로폼 묘판도 놓여있다. 요즘은 흔치 않지만 어릴 땐 갖가지 색깔의 채송화가 어느 화단가에나 꽃별처럼 깔려있었다. 능소화가 늘어져 있는 담을 지나 막다른 골목집 앞에 서자 열린 대문 사이로 마당과 지붕이 보인다. 기와 지붕엔 하얀 밭꽃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잎을 여물고 있는데 밭꽃은 호박꽃과 같은 과이면서 격조가 있다. 내향성의 품격이랄까? 그런데 빨랫줄에는 웬 수건이 저리 많담? 청바지도 2개 널려있지만 노랑, 분홍, 영분홍, 타월 10개가 나란히 널려있다. 하숙집일까? 안에서 기척이 들려 자리를 뜬다. 좌우로 샛길이 나있지만 곧장 앞으로 걸어가니 담벽이 쓰인 낙서가 눈에 들어온다. 신청훈, 빠꾸리, 변태. 계속 올라가면 시내로 이어지는 행길이 나올 것 같아 뒤돌아서 왼쪽으로 난 골목으로 들어선다. 이 골목 역시 곧지 않고 배머리처럼 굽어지는데 마주 보이는 집 담벽에도 낙서가 있다. 권도연 바보. 신청훈보다는 권도연이 낫지. 네, 이렇게 계속 그 골목 작은 것 하나하나 보며 걸은 그 이야기들이 이 글 속에 들어있는데요. 네, 저도 그 작은 외초리 마을, 내초리 마을, 그리고 나로도항 마을 내려가지고요. 그 골목에 핀 꽃들, 그리고 뭐 문 닫은 피아노 학원, 그 다음에 또 길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해바라기 하고 계신 동네 할머니들 다 만나고 인사 나누고 했었습니다. 버스를 타야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작은 버스, 사이사이 골목골목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타야, 국내 버스를 타야 그런 것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번에 했었습니다. 국내 버스 여러분들 타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딘가 시골에 갈 계획이 있으신지, 어딘가에 가신다면, 작은 군 가신다면 국내 버스 꼭 한 번씩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길 위에서 많은 것들, 그리고 동행까지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내 버스 타고 가는 어느 날의 길 위에서도 또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곳곳에서 많은 도서 관련 축제가 열립니다. 거리 매대 위에 놓인 책을 들춰보는 것도, 강연 시간에 맞춰 좋아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모두 이 계절에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이죠. 여의치 않다면 문장의 소리 함께 들으시면서 산책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효였습니다.